상담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례를 봤어요. 우리가 너무 친해졌어요. 직장에서 선배, 후배로 만났는데 너무 친해져서 제가 모든 개인 상담, 연애 상담부터 전부 다 합니다. 너무나 위로가 되고 좋아요. 아, 회사 오니까 함께 일하는 동료이기도 하고 상담자이기도 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사이가 멀어졌어요. 예, 우리가 가족끼리도 얼굴 안 보고 살기도 하는데 타인과 타인으로 만나서 가족보다 더 좋은 경우도 있지만 언제 우리가 멀어질지 모르죠. 근데 오해가 생기고 뭐 일이 생겨서 우리가 멀어졌어요. 그때부터 어때요? 이 사람 때문에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나의 연애 역사를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다음 달에 결혼해. 회사 내에서 결혼해요. 이 사람은 내 지나간 역사를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보니까 내 신랑이랑 또 같은 부서가 된대. 저는 딴 데로 이제 정근 가고. 여러분 어때요? 얼마든지 그런 상황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료는 친구가 될 수 없다로 그냥 우리가 정해놓고 동료는 업무적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협력하는 관계. 예, 그걸 기본으로 해놓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 사람이랑은 인생 친구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몇 년 지나고 5년, 6년 지나고 확신이 든다면 조심스럽게 가까워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현장에서 늘 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가족관계는 어떠세요? 가족관계는 내가 태어나 보니 이 아빠의 딸이에요. 내가 태어나 보니 이 엄마의 딸입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 이 인간이 내 오빠예요. 예, 난 원치 않았는데 이 망나니가 내 동생이에요. 그건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죠. 예. 그건 저는 가족 세금을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려운 가족 관계들이 있어요. 제가 상담해 보면 가족이 지옥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주 많습니다. 내 가족이 지옥이다. 예.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는 근데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형제들 간에 뭐 이제 부모님 유산 가지고 싸움이 납니다.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뭐 수백억의 싸움들인 거죠. 근데 이제 딸과 아들들의 싸움이 벌어지면서 막 그 재판이 막 엉망이 되면서 갑자기 어릴 때 오빠한테 성추행 당했어요. 어릴 때 오빠한테 성폭행 당했어요. 이런 무고들이 막 등장하고 이런 경우들도 저는 봅니다. 가족 자체가 지옥으로 변한 거죠. 예. 가족 관계도 남들보다 더 못한 관계인 경우도 있고 우리에게는 알지 못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보지 못한 고통들이 가족 내에 숨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 내에서 보면 또 실제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여성들에게 가족들이 함구할 것을 요구하죠. 절대로 말하지 마. 그리고 가족 얘기 밖에 다 하는 거 아니야. 굉장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저는 가족 내에서도 심리적 거리두기는 정말 필요하다고 늘 교육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두더지가 여기서 고슴도치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지혜를 줬죠. 예, 추워서 붙으니까 어땠어요? 서로의 가시가 서로를 너무나 찔렀습니다. 근데 떨어지니까 어때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았어요. 지혜를 마련한 게 뭐였습니까? 머리만 붙이고 몸은 최대한 떨어지자. 예. 머리를 붙인다는 건 대화해야 될 때 대화하고 협력해야 될 때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협력하고 그런데 몸은 최대한 떨어져서 이건 뭐예요? 나를 보호하자라는 거예요. 안전과 경계의 거리를 지키자. 상대에게 내가 찔리는 것을 예방하고 나도 상대를 찌를 수 있습니다. 상처 주려고 했던 말이 결코 아닌데 어느 날 저 친구가 날 막 피해요. 왜 저러나 했는데 1년 지나고 알게 돼요. 네가 그때 했던 그 말에 난 너무 상처받았어. 나는 기억조차 안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라는 건 그런 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적절히 거리를 두면 그걸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찌르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찔리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면들이 이런 면들이에요. 와서 펑펑 울면서 직장을 그만둬야겠어요. 가족과 인연을 끊어야겠어요. 이 남자랑 이혼해야겠어요. 이 남자랑 결혼 날짜 잡아놨는데 우리 헤어져야겠어요. 왜요? 왜 그렇게 큰 상처를 받으셨어요? 들어보면 상대는 무조건 나쁜 가해자, 나는 너무나 불쌍한 피해자의 의자에 앉혀놓고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들어보면 그 사람은 굳이 상처 주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 사람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인생이 흔들리는 내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저는 왜 이렇게 나쁜 새끼들만 만날까요? 저는 왜 이렇게 나쁜 년들만 만날까요? 막 남자들이 상담실에 와서는 더 많이 옵니다. 모르시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엔 제가 정말 공감하면서 잘 들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에서 너무 상처 많이 받고 와서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미 예전에 받은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이 책에도 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름이에요. 제 피부가 아주 건강합니다. 건강한 피부에 누가 와서 알코올을, 소독해야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알코올 스프레이를 확 뿌려줍니다. 어때요? 시원합니다. 그쵸? 근데 제가 3도 화상을 입어서 피부에 69% 괴사, 피가 고름이 줄줄 흘러요. 그러고 있는데 누가 와서 야 코로나 소독해야 돼 알코올 스프레이를 뿌려줍니다. 어때요?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낍니다. 상대가 준 자극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미 가진 상처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원한 사람도 있고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처음에는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준 다음에 이전에도 그 비슷한 아팠던 경험이 있으시죠? 물어보면 어떻게 알았냐고. 이 집 용하네요 막 이래요. 제가 점쟁이가 돼. 이 집 용하네요. 이 이전에 연애할 때도 그 남자분이 좀 그런 분이셨죠. 그러면 막 펑펑 울면서 더 나쁜 새끼였죠. 그 씹새끼가요. 말로 얘기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유독 연애 기간이 짧은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유독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왜 나쁜 년을 만날까요? 나쁜 놈을 만날까요? 이러고 헤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전의 연애의 고통과 상처가 너무 큰데 그걸 극복하고 치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이 사랑의 상처를 잊기 위해서 너무 성급하게 다른 사랑을 빨리 만납니다. 그러면 비슷한 패턴의 연애와 사랑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때의 상처를 계속 접목하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 와도 이 새끼도 똑같을 거야. 이 여자도 똑같을 거야. 미리 나를 방어하느라 잘 대화가 될 수 있는 것도 그럼 그렇지. 네가 이럴 줄 알았어. 세상의 여자들은 다 이래. 나 이제 연애 안 해. 나 이제 결혼 안 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관계를 끊고 싶은 욕구가 들 때는 생각해 보면 나는 왜 이렇게 관계 못할까? 왜 자꾸 관계를 끊고 싶지? 나를 비난할 게 아니라 네가 그동안 관계에서 상처가 많은데 미처 돌볼 여력이 없이 오늘까지 너무 먹고 사느라 바빠서 이렇게 왔구나. 잠깐 머물면서 지금 잠깐 쉬면서 내가 그동안 관계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들을 좀 되돌아볼까? 이 사람이랑 왜 오해가 생겼지? 왜 멀어졌지?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지?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 한 3년 지났어. 관계가 끊어졌네. 근데 그 새끼가 진짜 그렇게 나쁜 새끼였을까? 그 여자가 진짜 나쁜 여자였을까? 내가 청부살인이라도 하고 싶었던 우리 부장님, 그 사람이 진짜 잔인한 인간이었을까? 지나간 관계를 우리가 나의 교과서로 삼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과정을 제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해보면요,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내가 그때 너무 오바해서 내가 화내고 분노했던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상담을 해보면요, 제 내담자 중에 정말 제일 미인이에요. 그리고 정말 사회적으로도 좋은 위치에 계시고 사람도 너무 좋으세요. 그런데 지금 4번째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 전 결혼의 상처를 잊기 위해서 자꾸 빨리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결혼. 날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그 과거를 지우고 싶은 거죠. 근데 전 계속 말리고 있어요. 우리 좀 더 천천히. 자, 첫 번째 결혼.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됐어요? 두 번째 결혼. 교과서로 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어느 날 와서 뭐라고 하셨냐면, 선생님,
저는 첫 번째 남편 그 새끼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계속 저주했는데 선생님하고 끊어진 관계, 망한 관계를 다시 복귀하면서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일까? 나의 잘못은 뭘까? 내가 그때 왜 상처받았지? 복귀하는 과정에서 그 첫 번째 그 죽일 놈, 그 남자가 내가 만난 남자 중에 제일 괜찮은 남자였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 첫 연애와 첫 결혼은 그래요. 경험치가 짧기 때문에 기대치만 높은 거죠. 기대치가 높고 경험치가 짧기 때문에 내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섭섭해, 나쁜 사람 섭섭해, 나쁜 사람 섭섭해,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요, 지나고 보니 첫 번째 연애했던 그 사람이 제일 괜찮은 사람이었다. 나를 제일 사랑해줬던 사람인 것 같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고 더 좋은 인간관계를 하고 싶다면 내 지나간 인간관계 중에서도 망했던 관계를 한번 세월이 지나면 좀 냉정하게 건조하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걸 교과서로 삼는 게 참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저 또한 지나고 보니 의도치 않게 수많은 사람에게 제가 상처를 준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저의 안정과 경계를 제가 지키지 못해서 안 받아도 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교과서는 항상 성공의 역사가 아니라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지혜로운 교과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의 과거의 경험일 수도 있고, 내 부모님의 경험을 내가 유산으로 물려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 경험을 우리가 잘 쌓아서 내 가족들, 내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유산보다 그게 더 훌륭한 유산이 아닐까요? 100억, 200억 우리가 모으기도 어렵지만 물려줬을 때 그 녀석들이 재판정에서만 얼굴 보고, 예, 그 돈 때문에 싸우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관계를 잘 맺는 법, 나의 안전을 잘 맺고 적당한 거리 두면서 지혜롭게 인간관계 맺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어때요? 얘들은 돈이 없어도 자기 인생을 자존감 지키면서 자신감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걸 또 물려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합니다. 이 책에서 나에게 와닿는 문장들을 나누어 보면 각기 다른 문장들이 많았을 거예요. 내 인생에 꼭 필요했던 말들이 나의 경험치만큼 나한테 또 와서 닿았을 겁니다. 저는 이 책에 쓴 내용대로 살려고 매일 노력하는 사람이지 이대로 살아낸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너무 부족하고 저도 아직도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연습을 하니까 상처받는 횟수가 줄어들고 상대를 가해자, 나를 피해자의 의자로 앉혀놓는 그 횟수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냐면요,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내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서 벌 수 있는 만큼 많은 돈을 벌고 저축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아주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행복도도 높이고 내가 여유로우면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영향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도 웃으면서 얼굴 보고 대화하고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경지로 가야 내 능력을 최대한 키워서 내가 벌 수 있는 최대한의 돈도 저는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인간은 이래서 자르고, 이 인간은 이래서 자르고, 이 회사는 이래서 내가 그만두고 이직해야 되고, 이게 자꾸 늘어나다 보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너무나 낮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좋은 기회가 와서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내가 몇 년 전에 관계 끊는 인간이 2명이나 들어있어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관계를 끊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내 인생의 가능성과 기회를 단절시킨다는 걸 우리는 그때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이것들도 우리가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예. 저는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예.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았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형편이 갚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피눈물 나는 돈이었지만 저는 그거를 깨끗하게 저는 잊고 포기했어요. 예.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모 학회에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예. 제가 이제 논문을 심사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 친구가 그 논문 응모를 했더라고요. 예. 저는 너무 반가워서 연락을 했어요. 문자를 넣었어요. 누구야? 이게 몇 년 만이야? 15년 만에 너의 행적을 내가 여기서 만나게 되네. 네 논문 예선 심사가 나한테 왔더라. 사실 그거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네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어. 야, 잘 지내고 있냐?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학회에서 그날 탈퇴하고 그리고 논문을 철회했더라고요. 전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냥 그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상미야, 아유, 그때 니도 가난했고 나도 가난했는데 내가 조금 더 가난했어. 근데 내가 그때는 형편이 안 됐고 그 뒤에는 내가 미안해서 연락을 못 하겠더라. 근데 연락 줘서 너무 고마워. 밥 살게 만나자. 밥 살게 만나자. 이러면 우리는 끌어안고 울 수 있었어요. 과거의 가난을 추억하면서. 그리고 걔는 저한테 좋은 년이라고 막 해줄 거고 저는 괜찮다고 지금부터 잘해. 앞으로 평생 네가 밥 사. 더 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 잠깐의 그 용기를 내지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잠깐의 용기를 내지 못해서 그 친구의 논문이 중요한 건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그 논문이 너무 좋았고 그 학회에서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근데 끊고 숨는 걸 택한 거죠. 자기의 가능성을 놓친 얼마나 안타까운 기회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꼴 보기 싫은 인간 있죠. 관계 끊고 싶은 사람들 수시로 있죠. 근데 그때 제가 숨 한 번 크게 쉬면서 미래를 그립니다. 미래를 그려요. 그냥 내가 좀 참고 내가 그 친구한테 웃으면서 에이 왜 그래 오해야 아유 섭섭했어 아유 미안해 아유 다음부터 이런 거 있으면 미리 말해줘 아니 난 몰랐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어색해지고 멀어지고 관계 끊겼는데 10년 뒤에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10년 뒤에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내가 이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관계의 가능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내가 용기 내서 말하고 오늘 내가 용기 내서 한 번 더 웃는 걸 택해보자는 거죠. 이런 것도 연습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습을 저는 이 책으로 오늘 오후에도 우리 그 독서 치료 모임이 있거든요. 어제 미리 그 단톡방에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느낀 거를 사진 한 장으로 올려라. 클럽장이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내가 얻은 거를 사진으로 올리고 한 문장으로 왜 이 사진을 올렸나 말해라 그랬더니 한 분이 그걸 올렸더라고요. 큰 곰이 애기 곰을 안고 있더라고요. 애기 곰을 안고 있고 이 사진을 올린 이유는 관계가 너무 두려웠는데 이 책을 이제 들고 다니면서 비슷한 상황 생겼을 때 찾아보고 나도 이렇게 해야지 집에서 거울 보면서 저기요 죄송한데요 제가 이런 건 좀 상처받는 게 커서요 그런 말씀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울 보고 연습하고 나에게 큰 어미곰이 한 마리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올려주셔서 제가 막 울었어요. 아유 상민 책 잘 썼어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 책 보면서 매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쓸 걸 빠뜨렸네. 또 이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또 사례를 얘기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다음에는 이 사례도 넣어서 좀 더 발전시켜야겠네. 이런 식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책에서 또 어떤 걸 느끼시고 어떤 나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질문 좀 받을게요. 이 솔직한 마음 그대로 문자를 보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보냈는데 이 친구에게 무답일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내가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보고 싶어서 큰 용기를 내어서 사과를 했는데 그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그의 몫이지 나의 몫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답일 수도 있고 그 친구가 거절할 수도 있지만 회복을 위해서 내가 용기를 내었다는 나 자신을 칭찬하고 잘했어. 예. 그렇게 우리가 나를 응원해주면 다음에도 깨지는 관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예방할 수 있는 마음의 힘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버스에서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이 관계에서 어려운 건 사람이 다 각양각색이듯 그 상황도 각양각색이어서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랑 일을 같이 하는 관계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냥 취미생활만을 위해서 가끔 만나는 관계예요. 그런데 나한테 너무 무례하게 하고 만날 때마다 나의 자아 존중감을 떨어뜨리는 자극을 계속 주는 사람이라면 굳이 이 사람한테 저는요 하실 때마다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거리를 두는 게 편한 관계인지 아니면 매일 얼굴 보면서 협력해서 일해야 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명절 때만 만나지만 명절 때는 늘 만나야 되는 사촌의 관계인지 이 관계를 우리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관계라면 평생 봐야 되니까 말을 하는 용기를 내는 편이 맞고 회사 동료라면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쌓여서 썩은 우유가 돼서 터지기 전에 저는 말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우유라고 보시면 딱 쉽습니다. 200ml짜리 우유가 있어요. 이 우유가 상해서 터지는 거 보셨나요? 그 냄새 맡아보셨어요? 예. 우리의 감정이 그런 겁니다. 이 우유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게 우리의 상한 감정처럼 이 우유도 우리가 적절할 때 먹어주고 비워주고 하지 않으면 썩지요. 그러면 이게 빵빵 부풀어 오르다가 어느 날 터져요. 그 악취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우유가 진짜 빵 터지면 정말 넓게 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에 상대에 대한 안 좋은 감정, 섭섭한 감정, 그리고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는 20% 정도 차면 반드시 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털어버릴 수 있는 게 있고 상대와 대화를 통해서 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20% 정도 됐을 때 나는 턴다라고 생각하면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통 자기가 착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90%, 95%, 100% 될 때까지 계속 참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농담 한마디 했는데 어때요? 대폭발. 그러면 주위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어때요? 저 사람 착한 줄 알았는데 성질 완전 더러워. 그냥 A가 농담 한마디 했는데 화를 내고 난리가 났어. 진짜 다혈질이야. 나만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내가 많이 참는 걸 착하다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예. 참는 건 착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참다 보면 상대에게 더 큰 상처로 우리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99%까지 참았다가 아무것도 아닌 거에 폭발하는 유형이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미 착한 줄 알았는데 다혈질이야. 완전 무서워. 저의 첫 남자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입니다. 난 네가 천사 같아서 사귀었는데 네가 너무 다혈질이라 무서워. 그래서 우리가요 자주 비워내는 연습도 해야 되는데 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전 상담하면서 화병을 앓고 있는 젊은 직장인들 너무 많이 만납니다. 근데 이 화병을 앓고 있는 젊은 직장인들이 전부 저한테 와서 자기가 착하다는 뉘앙스로 얘기해요. 저는요 남들한테 무조건 제가 참고 양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 막대해요. 그거 내 잘못이죠. 나 안전 따위 필요 없어 막 넘어와. 나 경계 없어 막 넘어와. 내가 그 여지를 준 거예요. 왜냐면 웃으면서 금 밟으셨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다음 단계는 화낼지도 몰라요. 미리 말해줬다면 그 사람은 넘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24시간 쳐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놓고 나중에 내가 대폭발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할 말 못하는 사람들한테 종이에 꺼내서 지난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때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걸 저 앞에서 제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해보세요. 연습을 막 시킵니다. 그러면 겁나게 잘해요. 뭐 어떤 사람 욕도 해요. 괜찮아요. 욕도 하세요. 막 이래요. 하고 나서 마음이 어때요? 그러니까 살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해볼 걸.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그때 좀 고쳐드리죠. 그런데요, 그때도요, 요렇게 바꿔서 말했으면 그 사람에게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할 말 다 하면서도 내가 훨씬 더 한 수 위인 사람으로 표현하실 수 있었어요.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도 진짜 심장이 뛰는 경우 있어요. 제 위에 계신 분들한테 이 말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막 밤에 잠 못 자고 그럼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말해야지 제가 막 워드로 써요. 그리고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기분이 괜찮아져요. 그러고 나면 비슷한 상황 왔을 때 교수님, 그러시면 제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교수님, 그 정도는 교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바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상황의 시뮬레이션별로 연습을 해보고 할 말 써보자, 이런 거 필요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셨을 거예요.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는 정말 달라요. 저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남녀의 차이 교육을 최소 한 달 동안 받고 결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싸울 일이 진짜 없어집니다. 자, 여자들은요, 우리가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생겼다면 여자의 뇌에서는 감정센터에 저장을 해요. 남자들의 뇌에는 이성센터에 저장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공부한 거 기억나요, 안 나요? 몇 년 지나면 안 나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 이성의 뇌에 저장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자들은 우리가 겁나게 싸웠어요. 그런데 화해했어요. 끝! 그럼 좀 있으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자들은 감정센터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화해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싸울 때 나한테 어떤 표정, 어떤 말, 그게 다 감정센터에 심장이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랑 아버지랑 싸우실 때 이랬어요. 저희 엄마가 아빠랑 싸우기만 하면 25년 전에 나 시집 오던 날 당신 나한테 어떻게 했어? 당신 어머니, 그날 어머니가 무슨 옷 입고 계셨거든? 막 그날의 옷, 그날 상에 어떤 반찬이 올랐나 이런 거 다 기억해요. 저희 아버지는 처음 듣는 표정이에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거봐, 당신은 기억도 안 나잖아. 당신은 평생 날 무시한 거야. 이렇게 여자들은 얘기합니다. 자, 감정센터에 저장된 기억은요, 평생 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질까요? 더 강화될까요?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요, 싸움이 끝났어도 아내의 감정은 계속 돌보셔야 돼요. 그 섭섭함이 다 없어지도록, 그 화난 게 다 가라앉도록. 그런데 남자들은요, 특히 결혼한 사이일수록 싸우고 나서 화해할 때 남자들은 1순위로 뭐가 제일 효과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었을까요? 스킨십. 스킨십이 화해하는데 짱이야라고 어마어마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여자들은 싸우고 나서 화해의 방식으로 진저리 치는 1위로 스킨십을 꼽았어요. 남자들이 이렇게 여자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자들이 계속 남자들한테 퀴즈를 내요. 당신 그때 나한테 어떻게 했어? 당신 내가 왜 화났는지 알겠어? 당신 내가 왜 섭섭한지 아직도 모르지? 자, 내가 왜 화났나 말해봐. 당신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당신 다 말해봐. 계속 퀴즈를 내요. 여자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내 감정을 다 이해하리라고. 내 감정을 다 이해해야 사랑이고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인간은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여자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남자들이 여자의 감정을 다 읽을 확률은요, 아주 낮아요. 여자들보다 감정 단어를요, 남자들은 7분의 1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자들이 느끼는 감정을 아무리 많이 느껴도 7분의 1밖에 이 여자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한테 내가 왜 섭섭한지 아직도 모르겠지? 당연히 몰라요. 많이 맞춰야 7분의 1 맞추는 거예요. 그때 남자들의 뇌는요, 저희가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때 남자들의 뇌에서는 어마어마한 공포심을 느껴요. 육체적 고문을 받을 때와 똑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퀴즈 내는 걸 멈춰야 돼요. 내가 왜 화났는지 아직도 모르겠지 말해봐. 이게 아니라 여보, 내가 이러이러해서 너무 화가 난 거야. 여보, 그거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당신 버렸지. 근데 나한테 그 요리 레시피 내가 쓴 거 난 정말 중요한 내 일기장이거든. 근데 나한테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나를 무시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속상한 거야. 그건 내 인생의 기록이거든. 내가 당신 일기장을 묻지 않고 버렸다면 기분 어떻겠어? 이런 식으로 대화가 돼야 되는데 많은 여자들이 그러지 못해요. 예.
너무 감정이 오랫동안 쌓인 게 하나의 자극으로 대폭발하면 이게 되게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제가 볼 때는 선생님 공감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아내분한테 자, 2가지를 물으셨는데 2개 다 해결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보, 남녀는 이렇게 차이가 있대. 그래서 내가 당신의 감정을 다 이해 못한 것 같아.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 이혼 소송 재판정에 저는 자주 가거든요. 이혼 사유로 전부 다 똑같은 거 4글자를 써와요. 뭘 써오게요? 성격 차이. 예, 학원에서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격은 차이가 있을수록 잘 산다가 심리학의 결론입니다. 부부가 왜 이혼하냐면 제가 그 가사 재판하는 판사님들 공감 소통 대화 교육을 했어요. 이분들하고 저하고 만장일치 본 게 의사소통이 안 돼서 이혼한다. 의사소통은 감정소통이 안 돼서 이혼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남편은 아내의 감정을 읽지 못하고 아내는 자기의 감정을 상세하게 표현해주지 않고 화내고 비난하는 거예요. 남편을. 왜 내 감정을 이해 못하느냐고 화내고 비난하고 옛날 얘기 계속 꺼내요. 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나간 거지만 10년, 20년 전에 거 나는 사과받고 위로받고 그만큼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화가 나는 거죠. 또 옛날 얘기, 또 옛날 얘기. 그래서 미국의 극작가가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기억력은 내 여자의 기억력이다. 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여자는 다 기억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요, 여자들은 한 가지의 원칙. 오늘부터 딱 정해야 돼요. 내 남자는 내 감정을 당연히 7분의 1밖에 이해 못해. 그러면 섭섭하고 화나는 게 줄어들어요. 예. 그러면 수수께끼를 멈추고 이 남자한테 유치원 선생님처럼 친절하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내가 섭섭한 거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내 감정을 이해시키려면 유치원 선생님이 돼야 돼요. 나의 감정의 7분의 1밖에 이해 못하는 어린이들이 어른의 감정을 7분의 1밖에 이해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유치원 선생님처럼 내 감정을 친절하게 설명해 줘야 공감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화나고 짜증나는 게 줄어들고 이 인간이 날 무시해, 이 인간이 날 사랑하지 않아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어요. 결국은 내가 이득이에요. 내가 덜 상처받으니까. 그쵸? 예. 자, 남자들은요, 선생님 오늘 가셔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보, 오늘 내가 물어보니까 내가 엄청 잘못한 거 알게 됐어. 여자와 남자는 감정이 이렇대. 그리고 당신한테 그건 인생의 기록인데 당신이 내 일기장 버렸다 생각하니까 나 엄청 속상해. 근데 내가 그렇게 한 셈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 이 책에서 알았어. 그러니까 나 독서 모임 계속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이 책을 읽고 토론하고 이런 기회를 많이 만나는 분들은 뭐 가족 상담, 심리 상담 따로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전 저한테 막 상담 받겠다고 막 하는 분들한테 제 책 읽고 도저히 해결 안 되면 그때 만나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분이 이 책을 읽고 토론을 좀 해보세요. 전 그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한테 공감 능력 좋다고 칭찬받았다는 얘기도 좀 해주세요. 여보, 딴 남자보단 내가 좀 나은 남자래 여보. 당신이 나랑만 살아봐서 모르는 걸 수도 있어. 날 조금 예쁘게 보려고 한번 눈을 다시 한번 떠봐. 이렇게 얘기해봐도 좋아요. 그게요, 제가 볼 때는 아내분이 지금 아주 작은 것들 하나하나로 남편분에게 섭섭한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남편이 좋아하는 걸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볼 땐 이래요. 나보다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 토요일 아침 같이 있고 싶은데 자꾸 나가. 예. 이런 섭섭함이 지금 쌓여 있는 걸 여자들은 그걸 직접 말 안 하고 자꾸 딴 거에서 시비를 걸어요. 예. 그래서 아내분한테 자주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남자분들은 사랑받고 싶으실수록 내가 요즘 잘하고 있지?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러지 말고 혹시 나한테 요즘 섭섭한 거 혹시 없어? 남자들은 7분의 1밖에 못 읽는데 나 때문에 혹시 스트레스 받는 거 없어? 남자들이 잘 못 느낀데 말해주면 나는 열심히 잘할게. 이렇게 좋을 때, 관계가 좋을 때 자꾸 던져보세요. 여자들은 너무 행복해해요. 예. 그러면 여자들이 막 끄집어내서 이럴 때 섭섭하고 이럴 때 어떻고 이럴까요? 아니에요. 있었어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훨씬 많이 생겨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면 내 며느리가 매달 적지만 용돈을 줘왔어요. 근데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았어요. 삐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근데 며느리가 그때부터 딱 용돈 끊고 안 줘요. 자, 시어머니가 좀 온화하고 좀 이런 분은 아니셔요. 그렇죠? 시어머니 어떤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시어머니 성향에서는 그렇게 반성의 길로 가실 분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괘씸하게. 그렇죠. 예. 자, 우리가 모든 관계에 있어서요. 자, 가족 관계면 제가 가족세 내야 된다 그랬죠. 끊을 수 없죠. 그러면 나에게 덜 고통되는 쪽을 우리가 택해야 돼요. 그쵸? 자, 시어머니는 이제 괘씸죄가 더해졌기 때문에 더 잘해주실까요? 아니면 앞으로 유산 줄 거에 있어도 어머니 계산 들어갔을까요? 아우, 미안하니까 이거 유산도 더 줘야겠다 이러실까요? 그렇죠. 괘씸죄가 적용돼서 이제 더 박하게 다음엔 돈 빌리러 오면 안 빌려줄 확률도 더 높아질 것 같고 유산을 줄 때도 철저히 계산하실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 심정이 진짜 이해됩니다만 정말 여우 같은 며느리들은 용돈을 5만 원이라도 아마 더 드리는 쪽을 택할 수도 있어요. 왜? 자, 선생님 시어머니 입장으로 가보실게요. 자, 내가 실험해 보려고 요것들이 좀 미워. 그래서 돈 빌려달라 해서 내가 받으면서 이자를 한번 받아봤어. 어떻게 하나? 그런데 며느리가 용돈을 딱 끊었어요. 자, 괘씸할 것 같다고 얘기하셨죠.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이자 받았는데 쟤 어떻게 하나 보자 이랬는데 용돈을 딱 끊었어요. 괘씸하죠.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5만 원씩 더 왔어요. 어떨 것 같아요? 5만 원이 더 왔다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부끄러워. 어머, 내가 이렇게 했는데 5만 원이 더 왔어. 부끄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관계에서 여우가 되려면 분노가 올라와도 숨 한 번 후 쉬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뭘까로 가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의자에 나를 앉혀놓고 시뮬레이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끊었을 때 시어머니 감정 어떨까? 괘씸할 거야. 근데 내가 진짜 꾹 참고 5만 원 내가 그냥 티셔츠 하나 안 사 입으면 되니까 한 달에 더 보내보자. 어떨까? 5만 원이 더 왔어. 예상 바뀌잖아요. 사람들은 상대가 내 예상대로 행동할 때 아무 변화가 없어요. 내 예상 밖의 행동을 할 때 큰 변화가 일어나요. 특히 큰 변화는 어떨 때 일어나냐면 미안한 감정과 고마운 감정이 들 때 행동이 완전히 변하는 큰 변화가 일어나요. 5만 원이 더 오면 며느리한테 어떨까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운 감정도 들 거예요. 내가 이자까지 받았는데 우리 며느리는 얘들아 글쎄 용돈을 올려줬다 얘들아. 갯날 대화제가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집 한 채 주려고 했던 게 두 채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용돈 끊고 관계 끊어도 그 어머니 돌아가시면 법적으로 유산은 우리한테 퍼센테이지만큼 오게 돼 있어요. 결국 오게 될 거 기분 좋은 관계 맺다가 받는 게 낫잖아요. 그쵸? 선생님이 여우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불편한 상황이 놓였을 때 관계 끊고 싶을 때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의자에 나를 앉혀놓고 상대의 감정을 상상해 봐야 돼요. 예. 그러면 나한테 훨씬 이득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용돈 안 드린 거 그거 한꺼번에 보내세요. 그리고 한 10만 원 얹혀서 보내세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문자 넣으세요.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좀 쪼달려 갖고요. 매달 못 드려서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예, 어머니 20만 원 더 드리는 건 생활비 아니고요.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한번 드세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봐요. 정말 기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하고 협력해서 일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협력해서 일할 게 없어요? 협력해서 일해야 되는 관계가 아니고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거리를 둬야죠. 그때부터는 스트레스만 남는 관계가 되니까. 그런데도 억지로 관계를 맺다 보면 오히려 나에게 그분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나는 잘 지내고 싶은데 제가 나를 싫어한다는 게 계속 느껴지면 오히려 배려하려다가 상처 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거리를 확실하게 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협력해서 일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당연히 협력해야죠. 우리가 받는 월급의 70%는 불편한 사람과도 협력해서 일 잘해달라는 회사의 부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어야죠. 예. 이거 우리 정서훈련이라고 제가 책에도 썼는데요. 진짜 꼴 보기 싫은 사람과 함께 일해야 돼서 너무 힘든 날은 내 월급의 70% 계산하세요. 예. 그리고 이 월급으로 내가 여행 갈 수 있는 곳, 사고 싶은 거 싹 다 쓰세요. 기분 완전 좋아지죠. 예. 그리고 그 옆에다가 가장 꼴 보기 싫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 직장 동료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거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그 인간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너네들이 불편하지만 협력해서 일 좀 해줘. 우리 회사엔 진짜 필요하거든. 이라고 주는 대가가 내 월급의 70%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 정도로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계산들도 잘 하고, 저도 진짜 저에게 제가 이전에 있었던 대학에서 그땐 제가 1년마다 갱신하는 계약직 교수였는데 저를 조교 취급하는 정말 무례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참다가 제가 그분한테는 제가 할 말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 월급의 70%를 계산하고 그 교수님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사고 싶은 거 다 쓰고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썼어요. 그리고 이 교수님이 나에게 주는 것 이렇게 썼어요. 어우, 그 다음 날부터 안녕하세요 교수님, 커피 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먼저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심리적인 대처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여러분들도 복습 많이 하시고요. 또 인터넷 뒤지시면 제 메일 주소가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보이신 분들은 여기 왔었다 쓰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라도 답장 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